그럼 계속해서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워크로드를 위한 스토리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 고지용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오늘 어떤 내용 짚어주실 건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AI 워크로드를 위한 스토리지 고려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IT 분야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AI라는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실 텐데요. 이 스토리지는 다른 서버나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제 많은 그릇된 인식이나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리드가 빨라야 하는지, 라이트가 빨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AI 워크로드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 그리고 A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스케일이 AI의 최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AI 워크로드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릴 슬라이드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A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이때 스토리지는 어떤 워크로드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프리트레인드라고 하면 하는 의미는 먼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모델은 트레이닝의 대상이면서 AI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특정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모델과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에 투입하는데 이걸 인퍼런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퍼런싱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파인 튜닝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그 모델을 끊임없이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스토리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랭글링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서 가공하고 다시 쓰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학습 단계에서는 피딩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딩이라고 하면 GPU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GPU상, 그 GPU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디스크에 내려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또한 리스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토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GPU나 서버상의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 데이터를 그 시점까지의 작업 내용을 다시 메모리에 로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리스토어링입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단계는 트레이닝이나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퍼런싱 단계에서도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게 됩니다. 읽어가게 되는 데이터는 실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첫 번째로 그 AI의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I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제 모델과 데이터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AI 허브에 무료로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목적에 맞는 데이터 스펙을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획득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웹 크롤링이라든가 신문 기사, 책, 직접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도 이 획득 과정에서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제나 이런 라벨링 과정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정제 과정은 그 원시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진 획득된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알맞은 형태로 바꾸고 중복된 데이터를 바꾸는,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뭐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하면은 안면을 블러링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진의 일부를 이제 노이즈를 추가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되는 단계가 이제 라벨링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라벨링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만들어진 그 정제된 데이터에 이 참값을 그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개 사진에 개라는 정보, 고양이 사진에 이제 고양이라는 정보를 넣는 과정, 이게 바로 이제 라벨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우리가 AI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GPU에다가 데이터를 밀어넣고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미니 배치라는 단위로 이제 GPU로 들어가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한꺼번에 GPU에 밀어넣지 않는 거는 GPU의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일정 단위의 그 사이즈로 데이터를 밀어넣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니 배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미니 배치 데이터들은 그 파라미터를 만나서 여기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곱셈과 덧셈을 통해 가지고 연산이 되고 연산된 결과값은 그 다음 레이어, 또 연산된 데이터는 그 다음 레이어로 전파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계산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결과는 그 실제 데이터의 참값과 비교를 해서 이제 로스 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스 값은 그 미분함수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전파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쳐온 파라미터들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파라미터들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는 과정이 이 트레이닝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스크에서 읽히는 데이터의 스루풋, 대역폭은 GPU에서 연산되는 속도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읽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것을 인퍼런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이용해 답을 찾는 것은 트레이닝과 동일하지만 이 새로운 파라미터를 찾는 백 프로퍼게이션, 역으로 되매김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이제 그 트레이닝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싱 단계에서는 모델을 소형화하기 때문에 연산을 위한 컴퓨팅 파워가 최소화됩니다. 이 스토리지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이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프라인 인퍼런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인퍼런싱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온라인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요구가 이제 덜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젠 AI는 이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하는 능력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서 답을 찾기 때문에 향후에는 온라인 서비스에도 스토리지 요건이 이제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스토리지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은 저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정제하고 가공하는 업무, 즉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AI나 빅데이터나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즉 원시 데이터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고 라벨링을 하고 검사하는 단계까지를 고객이 직접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량의 어떤 로 데이터, 중간 결과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이런 IO들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즉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장 최소한도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거쳐가지고 이제 학습에 쓰는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은 일단 기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특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그 AI를 운영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은 많은 단계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합되지 않은 데이터는 관리가 어렵고 보호되지 않으면서 원하는 성능을 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하나의 스토리지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 스토리지는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늘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통합을 아무 스토리지에다가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위한 스토리지는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기능, 즉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합니다. 왼쪽과 같이 스토리지가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으면 데이터는 불필요한 이동 과정을 거치면서 적시성이 떨어지고 데이터 준비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 기능은 데이터 이동 없이 획득, 정제, 라벨링, 학습 단계까지 한 곳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의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HDFS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병렬로 가공할 수 있는 툴이고 최근에 많은 생태계 솔루션들로 SQL 같은 데이터 처리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GPU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성능, 즉 피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표는 MLPerf 3.0 BMT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MLPerf는 오픈 AI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툴이고요. 이 MLPerf를 통해서 다양한 GPU 환경, 소프트 플랫폼 환경에서 이 AI 성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50%에 가까운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런 툴이고요. 이름들이 그 왼쪽에 이제 좀 생소하겠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그 모델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각 모델들의 어떤 목적들이 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모델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모델의 사이즈는 바로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미지냐, 텍스트냐 하는 그 모델의 어떤 타입, 그 데이터의 타입들이 있고요. 그 다음 열에는 그 모델의 데이터 개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모델의 사이즈, 데이터의 사이즈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모델은 이제 GPT-3라는 모델과 이제 3D 유닛이라는 모델입니다. GPT-3는 우리가 이제 보통 라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제 대표 모델이고요. 그 모델의 크기가 175 빌리언, 즉 1750억 개의 그 개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3D 유닛은 모델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19 밀리언, 그 1900만 개 정도 되니까 GPT-3에 비해서 한 10,000배 정도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즈, 데이터의 사이즈를 보면 GPT-3 같은 경우에는 8K이고 3D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게 3D 이미지 데이터이다 보니까 모델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92MB, 즉 데이터의 사이즈로 보면 거꾸로 10,000배가 그 3D 유닛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3D 유닛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요 모델 사이즈와 데이터 사이즈를 갖는 두 개의 모델의 피딩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닝 피딩 성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피딩 성능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모델에서 몇 건의 데이터를 처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확인했듯이 각 데이터의 파일당 사이즈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의 처리 건수와 그 파일의 데이터의 사이즈를 곱하면 초당 우리가 처리하는 그 스루풋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숫자가 바로 이제 디스크에서 읽어와야 되는 피딩 성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월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디스크에서 실제로 읽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딩 성능을 보지는 않습니다. 즉 GPU가 연산하는 성능이 피딩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학습을 해보면 메모리에 데이터가 캐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GPU에서 읽어드리는 속도가 그 디스크의 성능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즉
GPU에서 처리하는 속도는 그 디스크에서 처리하는 그 읽어드리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AI 모델별 트레이닝 피딩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에 이제 확인했던 그 GPT-3와 이제 3D 유닛의 피딩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모델 크기와 데이터 건당 용량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델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데이터의 건당 크기가 클수록 그 피딩 성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피딩 성능이 떨어지고 데이터 건당 크기가 클수록 피딩 성능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르게 우리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라지 모델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준의 이제 피딩 성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결과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델 크기가 클수록 이 피딩 성능은 줄어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모델이 라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GPU가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에서 읽어드리는 빈도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IO 바운드가 아니라 이제 GPU 바운드에 잡이 때문에 라지 모델일수록 이 피딩 성능은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GPT-3를 가지고 우리 파인 튜닝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축은 그 모델의 크기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피딩의 어떤 대역폭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딩 요구 성능은 낮아집니다. 그래프가 점점 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은 이제 요게 이제 A100이냐, H100이냐의 이제 GPU 성능의 차이인데 빨간색의 H100, 즉 더 높은 성능의 GPU로 연산한 그런 결과입니다. 즉 GPU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피딩 성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피딩 성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라지 모델의 피딩 성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이 트레이닝이 중단됐을 때 그 직전부터 트레이닝을 재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일종의 이제 시점 복제본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체크 포인트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 라지 모델로 가면서 GPU 수량도 많이 필요해지고 서버 수량도 많이 필요해지고 또한 기간이 이제 장대화로 길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의 확률이 높아지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야 되는 임팩트가 이제 커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그 선택에서 이제 필수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체크 포인트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체크 포인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GPU는 연산을 멈추고 체크 포인트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GPU의 사용률이 떨어지고 이 트레이닝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얼마나 빨리 그 체크 포인트를 수행할 거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 사안이라는 거죠. 체크 포인트의 저장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싱글 GPU 체크 포인트냐, 이제 멀티 GPU 체크 포인트냐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작으면 그 하나의 GPU 안에 모든 모델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GPU에는 이제 동일한 이미지의 모델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각 GPU는 이제 데이터를 잘라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해서 모든 GPU가 동일한 모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개의 GPU만 체크 포인트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나쁜 소식과 이제 두 개의 좋은 소식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나쁜 소식은 한 개의 GPU가 라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제 스토리지 전체 성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성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좋은 소식은 다행히 이런 경우는 이제 모델이 적기 때문에 이제 저장할 데이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좋은 소식은 이러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이제 그 파워스케일 저희 스토리지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모델이 크면 여러 개의 GPU에 이제 모델이 분할되어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개의 GPU가 동시에 라이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대부분 큰 모델이기 때문에 큰 용량의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라이트 성능이 산정되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큰 성능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크기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 용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델 크기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그 모델당 바이트 수, 그리고 그 모델당에 추가로 그 필요한 어떤 그 오버헤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전체 시간에 어떤 체크 포인트에 할애할 그 목표 비율을 안다면 우리는 원하는 라이트 성능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75 빌리언짜리 이제 모델을 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수행하기 위한 예인데요. 이때의 그 체크 포인트 용량은 한 2.4테라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트레이닝 시간 중에 단 1%만을 체크 포인트에 할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때 필요한 라이트 성능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12시간마다 만약에 체크 포인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12시간에 1%는 432초가 됩니다. 즉 432초 안에 2.4테라, 2450GB의 파일을 떨굴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수준의 체크 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바이트 성능이 이제 5.7GB/s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의 양, 그리고 원하는 체크 포인트의 어떤 성능 수준을 정의를 하면 필요한 스토리지 성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스토리지 요건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요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토리지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토리지 자원을 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보통은 왼쪽처럼 우리가 사이징을 합니다. 뭐 AI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GPU 몇 개, 그리고 스토리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용량 크게, 그리고 무조건 빠른 스토리지로 뭐 몇 기가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지를 보통은 사이징을 하죠.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과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는 많은 용량, 많은 성능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까지 봤던 이런 어떤 체크 포인트, 피딩, 이런 어떤 데이터 준비의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필요한 용량, 그리고 필요한 성능만큼의 사이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자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프라 담당자는 현업과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제한의 어떤 기준으로, 산정의 기준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툴이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파워 사이즈라는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즉, 이렇게 파악된 이런 여러 AI의 어떤 인프라 조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성능, 필요한 용량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자원까지를 구성해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워크로드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그리고 이런 워크로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올바른 스토리지를 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왜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스케일이 AI의 최적인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토리지에 필요한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장성입니다. AI 비즈니스는 뭐 가공, 학습, 추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단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다양한 규모의 어떤 그 서비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도입한 이후에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늘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독립된 노드로 구성된 그 스케일아웃 아키텍처가 최적의 아키텍처이고요. 또한 이 하드웨어 스케일아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구축된 파일 시스템도 단일 공간으로 이 하드웨어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워 스케일은 252노드까지 이제 쉽게 확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1FS 파일 시스템은 한 개의 파일 시스템이 노드 수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이동이나 복사가 최소화될수록 업무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데이터의 수집이나 정제, 라벨링 과정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 수집이 되고 가공이 되는데 이러한 이동과 복사 최소화를 위해서는 멀티 프로토콜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한 자리에서 저장되고 가공되고 읽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파워스케일은 나스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CIFS나 NFS는 물론 데이터 레이크 지원을 위한 HDFS 그리고 클라우드 접근을 위한 S3 등을 가장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지원해 온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네, 데이터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비용 증거도 큰 어려움입니다. AI 데이터는 대량의 로우 데이터가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학습 데이터로 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접근 빈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이를 적절한 미디어나 기술에 배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로우 데이터를 값비싼 SSD에 저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모델도 개발 과정에 많은 버전의 모델들이 생기는데 개발이 끝난 이후에 중간 과정의 모델 역시 사용될 확률이 매우 적다면 저렴한 미디어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파워스케일은 고성능, 중성능, 저성능으로 성능과 용량에 따라 다양한 급의 노드들이 존재하고 이 노드들 간에 티어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적절한 어떤 데이터의 배치가 가능해지는 그런 오토 티어링을 제공을 합니다. 파워스케일은 GDS라는 기술을 지원을 합니다. GDS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거의 약자로 CPU나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스토리지에서 바로 GPU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연히 낮은 응답 시간과 이제 고속의 어떤 데이터 처리로 AI 트레이닝이나 이제 체크포인트의 성능을 이제 대폭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워스케일은 2021년부터 아주 일찌감치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공식 인증된 GPU, 즉 공식 인증된 그런 그 GDS 스토리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케일아웃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그 다수의 노드가 이제 IO를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동시 부하를 발생할 때 유효한데 만약 클라이언트가 한 대라면 뭐 성능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한 대라면 한 대의 노드만 동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 스케일 아웃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한 대라도 모든 노드가 IO 부하에 관여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아키텍처의 성능 장점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수행 시에 라이트를 수행하는 클라이언트가 딱 한 대인 경우에도 스마트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체크포인트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파워스케일은 엔비디아 슈퍼팟에 공인된 스토리지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슈퍼팟은 32대 이상의 대규모 DGX 서버를 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인데요. 이게 소규모 레퍼런스 아키텍처인 베이스팟과는 베이스팟 대비 규모가 훨씬 크고 소프트웨어가 풀스택으로 들어갑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더넷 기반 스토리지에서는 업계 최초로 인증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더넷은 이 인피니밴드 스토리지 대비 유연성이 뛰어나고 비용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최근에 이더넷과 인피니밴드가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기술의 완성도나 발전 속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더넷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의 AI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슈퍼팟이 엔비디아 DGX 서버 기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면 델 밸리데이티드 디자인, DVD라고 하는 아키텍처는 델의 파워 엣지 서버, 그리고 델 네트워크, 그리고 파워스케일 기반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이 트레이닝이나 파인 튜닝, 인퍼런스 같은 다양한 운영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GPT-3 모델을 수개월씩 테스트해 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고요. 여기에 이제 델의 컨설팅 서비스가 이제 같이 갑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파워스케일의 이제 F600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파워스케일은 그 데이터 준비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이고요. 이 데이터 레이크를 위한 하둡 그리고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아키텍처 스토리지입니다.
그 다양한 AI 그 요건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성능을 쉽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하면 아주 빠르게 그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중요도와 접근 빈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쉽게 재배치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스토리지 준비는 AI의 워크로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사이저는 고객의 워크로드를 통해서 최적의 스토리지 사이징을 하고 그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솔루션입니다. 워크로드를 통해서 최적의 스토리지 자원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스케일의 오토 티어링은 어떤 기술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언급해 주실까요? 네, 파워스케일의 오토 티어링은 다양한 성능과 용량의 노드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구성을 해서 그 데이터의 어떤 접근 빈도, 얼마나 오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액세스가 되느냐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노드에다가 재배치를 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노드 간의 티어링뿐만이 아니라 그 파워스케일의 오토 티어링은 이 파워스케일 외부, 즉 클러스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또는 전용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이 티어링의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이 데이터가 아주 이제 어떤 접근 빈도나 장기간 어떤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은 이 파워스케일 클러스터 외부까지 확장해서 이제 티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